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의 한적한 마을에서 흙을 만지며 살아가는 68살 이명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오직 가족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야 오롯이 저 자신으로 돌아와 조용한 찻잔 앞에 앉아 있네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를 굳이 꺼내놓는 건 지난날 저를 짓눌렀던 그 지독한 고독에서 이제는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그 차가운 배신은 제가 믿어온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렸고 저는 그 잔해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아내와 며느리의 자리를 지켰으나 정작 그들이 만든 울타리 안에 제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시리고 아팠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저의 그런 낡은 가치관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고 저는 비로소 진실의 민낯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제 다리를 풀리게 했던 그 기막힌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참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담담히 고백해 보려 합니다. 그 침묵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기억 속의 남편은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남편이 공들여 키워온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 무렵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얼음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식은 국물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남편의 휑한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어서 보일러조차 마음 편히 틀지 못하고 지냈지요. 저는 고민 끝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산관리 전문가로 일하며 꼼꼼하게 모아두었던 저만의 자산이자 부모님께서 언젠가 제가 정말 힘들 때 요긴하게 쓰라며 물려주신 소중한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내놓기까지 사실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아빠의 실패를 보며 고개 숙이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평생 일궈온 자부심이 꺾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채권자들을 찾아가 단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산관리 경력을 살려 남편의 회사 부채를 재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그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제 헌신과 냉철한 분석이 합쳐지자 기적처럼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고 우리 집 거실에도 다시 예전처럼 사람 사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명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길거리 나앉을 뻔했다며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하셨지요. 시누이 또한 매 주말마다 비싼 과일을 사들고 찾아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올케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라며 자신도 언니처럼 현명하게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제 비위를 맞추곤 했습니다. 남편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오고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밤마다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단 한 자락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 어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주말마다 교회로 나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계절마다 피는 예쁜 꽃들을 보러 다니며 행복한 노후를 함께 꿈꿨습니다. 그 시절의 공기는 늘 달콤했고 남편의 손등은 언제나 따스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함이 영원할 거라 믿으며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시댁 식구들의 뒤처리까지 묵묵히 도맡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완벽했던 평화는 오히려 거대한 폭풍을 감추기 위한 기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운 그 튼튼한 성벽 안에서 정작 제가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심을 다했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가시가 되어 제 가슴을 찌르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지요. 어느덧 남편의 사업체는 전보다 더 커졌고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면서도 은근히 제 눈치를 보며 필요할 때마다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저를 의지하는 가족의 마음인 줄로만 알고 기쁘게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남편이 처음으로 저만 빼놓고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을 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고생하신 시어머니 모시고 시누이랑 오붓하게 다녀오라는 제 말에 남편은 유난히도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음흉한 계획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제가 다려준 깨끗한 옷을 입고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이 왜 그토록 가벼워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찻잔을 씻으며 느꼈던 그 미묘한 정적은 어쩌면 제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가족의 화합을 뿌듯해하며 다시 그들을 위해 집을 치우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의 가방 안에서 풍기던 그 낯선 공기와 시누이의 지나치게 친절한 목소리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한 예고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집 안방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얼굴이 조금씩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온 뒤로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저는 그가 벗어놓은 양복을 정리하다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 낯선 향기가 제가 사준 스킨 냄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가 들렀다던 식당의 냄새거나 시누이가 뿌린 향수겠거니 하며 애써 요동치는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 뒤로 시댁 식구들만의 여행은 하나의 관례처럼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나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저에게 집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 말했지요. 시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언니처럼 살림 잘하는 사람이 집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저를 지극히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묘한 승리감이 읽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젊은 시절 자산관리 전문가로 일하며 일궈온 리조트 지분 서류와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의 명세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남편의 회사를 살릴 때 제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줄 알았겠지만 저는 만약을 대비해 저만의 최후 보루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서류들은 제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에게 그 사람 명의로 된 것들은 다 정리했냐고 묻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낮게 흘러나왔죠. 남편은 의심사면 골치 아프니 서두르지 말라고 대답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설마 가족인 그들이 저를 해치려 할까 싶어 그저 복잡한 재산, 상속 이야기려니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서 하하호호 웃을 때 저는 홀로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묵묵히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가 사실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유난히 저에게 친절했고 평소에 하지 않던 꽃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한 친절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면피용으로 베푸는 호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대놓고 무시하며 집안에 애가 없어서 횡하다는 말로 제 아픈 구석을 수시로 후벼 팠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거들며 오빠가 참 고생이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을 매만지며 위로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접대를 핑계로 대놓고 외박을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제가 무너지면 이 가정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가 진동할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떨렸고 발신인 이름이 없는 문자들이 수시로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고 저는 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위해 바친 세월과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 병수발을 들었고 신우이의 뒷바라지도 제 자식 일처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베푼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저는 점점 그들의 집안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 예전에 생기있던 눈빛은 간데없고 깊은 주름과 수심만 가득한 노파가 서 있더군요. 저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와 제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제외한 채 다음 여행지를 고르며 즐거워했고 이번 여행은 특히나 더 요란했습니다. 신우이는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곳으로 갈 거라며 저에게 기대해도 좋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다는 말도 꺼내기 전에 남편이 먼저 차단하며 당신은 요즘 혈압도 안 좋다니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이미 저 너머를 향하고 있었고 저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두니 그 속에 담긴 숫자와 글자들이 저를 지켜줄 마지막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꿈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지켜온 진실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침묵이 흐르는 방 안에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제 심장이 아직 너무나도 여리고 두려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짐을 꾸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아 숨이 가빠왔습니다. 신우이는 거실에서 연신 화장을 고치며 콧노래를 불렀고
그녀의 가방 옆에는 남편이 새로 산 보스턴 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제 인생의 어떤 조각들이 담겨 떠나가는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를 이 집의 가구 중 하나인 양대하며 즐겁게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정막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저를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스치며 제가 확인해야 할 진실이 저 밖에 있다는 것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화려한 여행 팜플렛 하나였습니다. 리조트의 전경이 담긴 그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제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곳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곳이었고 제 청춘의 땀방울이 서려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지가 왜 하필 그곳이었는지 생각하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 침묵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서서히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웃으며 즐기고 있을 그 시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실의 문턱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풍경이 무엇이든 저는 이제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곁에는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비겁하게 숨지 않았던 용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집안은 마치 공기가 빠져나간 풍선처럼 서늘하고 적막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 우리 부부 사이에 생겨났던 미세한 틈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숨을 쉬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저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휴대전화부터 챙겼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식탁에 앉을 때도 그는 단 한순간도 기계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그는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했고 어떤 날은 아예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무렵에 남편은 곁에 있어도 수만 리 떨어진 타인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런 그의 등을 보며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신우이의 방문도 눈에 띄게 잦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제 어깨를 주무르는 대신 제 옷장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제가 아끼는 장신구들을 만지작거리며 노골적으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언니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오빠 고생시키지 말고 재산 관리를 넘기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벼운 말투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탐욕을 느낄 때마다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은 더 이상 화목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앞에 두고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양자기들끼리만 아는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낄낄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면 신우이는 언니는 몰라도 되라며 단호하게 대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그저 묵묵히 숟가락질만 하며 제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 단절된 대화 속에서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서서히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비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제가 결코 가본 적 없는 화려한 레스토랑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에는 와인 2잔과 스테이크 2세트가 찍혀 있었고 날짜는 남편이 급한 회의가 있다며 자정 가까이 들어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밤새 안방을 서성였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얼굴을 보았을 때는 결국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가 지탱해온 이 가식적인 평화마저 무너질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남편의 무관심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심한 몸살로 며칠을 누워 있어도 그는 약 한 봉지 사오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밥대를 놓쳤다며 제 방문을 거칠게 열고 짜증을 냈습니다. 시누이는 한술 더 떠서 올케가 몸 관리를 못하니 집안 꼴이 엉망이라며 동네방네 제 흉을 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아프고 외로울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제 방문을 걸어 잠그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고 그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떼지 않는 기묘한 동거인이 되어갔습니다. 집안을 채우던 따스한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시린 의심과 설명되지 않는 불안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거실벽에 걸린 우리 가족의 단체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지금의 저는 거울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가끔 제 가방이나 소지품을 뒤진 흔적을 남겨두기도 했는데 아마 제가 숨겨둔 비상금이나 문서를 찾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제게 보여준 것은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 저를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된 포식자들의 냉혹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자는 사이 그의 휴대전화 진동이 울려 살짝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일 리조트 예약 확인했어. 자기야라는 문자가 떠 있었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헌신했던 남자가 제가 되살려 놓은 그 재산으로 다른 여자를 자기라 부르며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아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은 이번 여행을 준비하며 유난히도 비밀스러웠습니다. 시누이는 매일 남편의 방을 드나들며 소곤거렸고 제가 방 근처만 가도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경계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잘 입지도 않던 화사한 셔츠를 여러 벌 샀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그들을 위해 짐을 싸고 그들이 먹을 간식을 챙겨주는 비참한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그들이 떠나던 날 아침, 저는 현관에서 그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에 올랐고 시누이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집 잘 보고 있어 언니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탄 차가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차가운 바닥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낯선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고 저는 비로소 제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텅 빈 거실로 들어와 다시 소파에 앉으니 그제야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일종의 해방감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서재로 들어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제 비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저를 비웃던 그들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제가 평생을 걸쳐 준비해온 마지막 열쇠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이 떠나기로 한 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그들이 여행길에 먹을 김밥을 말고 과일을 깎아 정성스레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들려오는 제 도마 소리가 시끄러웠던 모양인지 방에서 나온 신우이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새벽부터 달그락거려서 사람 잠을 다 깨워놓고. 신우이는 제가 정성껏 싼 도시락 가방을 발로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김밥을 누가 먹는다고 그래요. 요즘 리조트 가면 셰프들이 해주는 요리가 널렸는데 제발 눈치 좀 챙기고 사세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칼만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산 구두를 닦으며 그 광경을 그저 무심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오히려 신우이의 편을 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당신도 참 극성이다. 애들이 싫다는데 왜 자꾸 번거롭게 일을 만들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청소나 하고 있어. 우리가 없는 동안 구석구석 먼지 좀 털어내고 내 서재 서랍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은커녕 무보수 식모를 대하는 듯한 명령조만 가득했습니다. 신우이는 한술 더 떠서 제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제가 넣어둔 비상금 몇만 원을 홀랑 꺼내갔습니다. 언니는 집 지키는데 돈 쓸 일도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서 커피나 한 잔 사 마실게요. 고마워요, 형수님. 비아냥거리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서 저는 주인이 아니라 그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끝까지 저를 조롱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을 제 코앞까지 들이밀며 속삭이더군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언니랑 같이 가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언니는 너무 고지식하고 따분해서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힌대요. 이번 여행에는 훨씬 젊고 감각 있는 사람이 동행하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밀린 빨래나 다 해놓으세요. 그 말을 뱉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저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차에 시동을 걸며 창문을 내리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나 찾지 마. 로밍 안 해가니까 급한 일 있으면 신우이한테 문자 남기고. 어차피 급할 일도.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텅 빈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던 제 젊음과 남편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바쳤던 제 친정, 부모님의 유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허망함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그들이 내팽개친 김밥 도시락을 하나하나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명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집 지키는 사람이라 비하했던 제 존재가 사실은 이 집의 기둥이자 그들이 누리는 모든 화려함의 원천임을 증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남편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던 서랍을 보란 듯이 열어젖혔을 때 그 안에는 저를 기만해온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된 명품 가방 영수증, 그리고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했던 지저분한 서류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평생 자산을 관리하며 숫자의 뒤편을 읽어내는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감추려 했던 그 얄팍한 비밀들은 제 손안에서 추악한 범죄의 흔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박 소장에게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마련해준 돈으로 제가 읽어놓은 리조트에서 다른 여자와 축배를 들고 있을 시간을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에 그들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제가 받은 수모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평생 입지 않았던 가장 화려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신우이가 비웃었던 그 고지식한 언니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 거울 속에 저 자신에게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말입니다. 텅 빈 집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섰을 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진실의 민낯은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참혹한 결과를 향해 주저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의 집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찻잔을 매만지며 그들이 남기고 간 비릿한 기만의 잔상들을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서재 서랍에서 찾아낸 그 지저분한 서류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확신이라는 이름의 불꽃을 지피고 있었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던 그 순간 제 손바닥 위에서 휴대전화가 짧고 묵직한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저 박 소장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자산관리 전문가로 일하던 시절 성실함 하나를 보고 이 리조트의 관리직으로 추천해 주었던 박 씨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리조트 VIP 라운지에서 사연자의 남편을 보았는데 곁에 있는 여자가 사모님이 아닌 것 같아 확인차 연락을 드렸다는 것이었지요. 박 소장은 혹시나 본인이 실수하는 것일까봐 몇 번을 망설였다며 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 곁에 그 여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남편을 자기라 불렀고 함께 온 신우이는 그녀를 새언니라고 부르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소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지는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 소장님, 그분들이 묵고 있는 방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 물음에 박 소장은 잠시 전산망을 확인하더니 더욱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약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투숙객 명부에 기재된 방의 별칭은 김희주 부부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희주. 아까 서재에서 발견한 명품 영수증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젊음을 바쳐 일궈낸 재산으로 다른 여자를 제 자리에 앉히고 심지어 제가 지분을 소유한 리조트에서 버젓이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우이는 그 추악한 연극의 조연이 되어 제 가슴에 칼을 꽂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손끝이 떨려왔지만 저는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박 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봐 달라고 말이지요. 박 소장은 남편 일행이 저녁에 리조트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지인들을 불러 축하 파티를 열 예정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들의 것이라 확신하며 승전보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 소장에게 제가 곧 그곳으로 갈 테니 리조트 보안팀과 함께 대기에 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의 정적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침착함과도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가장 화려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더 이상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성을 침범한 자들을 단죄하러 나가는 엄격한 성주와도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먼지나 털고 있을 거라 믿고 있겠지요. 그들이 마시는 샴페인이 사실은 제 피와 땀이라는 것을 그들은 오늘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방 속에 남편의 모든 범죄 정황이 담긴 서류와 함께 리조트 법인 최대 주주임을 증명하는 원본 인감 증명서를 챙겨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도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평택에서 그 리조트가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들의 파티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저녁 노을이 마치 불타오르는 제 분노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의 민낯은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추악한 진실 앞에 당당히 마주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조명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박 소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로비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댔지만 제 표정은 서늘한 겨울 호수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려 애썼지요. 박 소장은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과 함께 굳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정말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을 향해 소리 없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굽히고 살았던 그 가녀린 여인은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집안의 진정한 주인인 엄격한 여성이 서 있었지요.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제 돈으로 산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이 터전 위에서 자신들만의 추악한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안 요원들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호탕하게 웃고 있었고 시누이는 그 옆에서 비싼 와인을 들이키며 안주 삼아 제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지요.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시누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언니가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집이나 잘 보고 있으라니까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시누이는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저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내연녀의 눈치를 보더니 오히려 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당장 창피하게 굴지 말고 나가.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비겁한 방어 기제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명패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김희주 부부라는 이름이 보란듯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리조트의 가장 비싼 방에 제 남편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붙여
제 것인 양 행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이름을 본 순간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 방 이름이 참 재미있네요. 그런데 어쩌죠? 이 리조트 부지는 제 명의이고 이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최대 주주가 바로 저인데 말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제 뒤에 서 있던 박 소장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지시하신 대로 보안팀 대기 중입니다. 박 소장의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자산 관리를 하며 남몰래 지켜온 제 권리들이 법적 증거가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을 건드렸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내 연녀라는 여자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제 팔을 잡으며 무례하게 굴었지만 보안 요원들이 즉각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박 소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이 방의 모든 예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단 침입자로 간주하여 밖으로 끌어내세요. 신우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오빠가 시켜서 그런 거야. 한 번만 봐줘. 응?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녀가 제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제 자존감을 짓밟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었고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새 인생, 이제 맨몸으로 시작해봐. 이 집도 차도 당신이 쓴 카드도 오늘부로 전부 정지될 거니까.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신우이와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로비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리조트 투숙객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리조트의 밝은 조명 아래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펜트하우스에는 이제 저와 박 소장 그리고 정정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성을 쌓고 문을 지키며 살았는데 정작 그 성의 진정한 주인은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마시다 만 샴페인 잔을 들어 싱크대에 쏟아버리며 저는 비로소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이라는 독을 삼키고 살아남은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해방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달콤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아깝지 않으냐는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 가면극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 소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홀로 그 넓은 방에 남았습니다. 화려한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이제는 제 것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실의 민낯은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추악한 폐허 위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기둥을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조트의 불빛들은 이제 저를 조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쫓겨난 그 로비에는 이제 차가운 밤 공기만 감돌고 있겠지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제게 준 상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지만 이제 그 무게는 제가 아닌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그 소란스럽던 축제는 끝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아 바닥에 엎질러진 샴페인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싼 술이 카페트에 스며들어 얼룩을 만드는 모습이 마치 제 평생을 바쳐 헌신했으나 결국 더럽혀진 지난 세월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짊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라는 굴레, 아내라는 의무,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수십 년의 시간들이 그날 밤의 정적 속에서 서서히 흩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제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남았는지를 깨닫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용서를 빌며 구걸에 가까운 애원을 쏟아냈습니다.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느니, 시누이가 옆에서 부추겨서 벌어진 일이라느니 하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고 리조트 지분은 물론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그동안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누이 또한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녀가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집안의 폐물을 몰래 가져간 증거들을 모아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자 그녀는 제 집 대문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가식적인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남편은 갈 곳이 없어지자 결국 그가 자기라고 부르며 아꼈던 내연녀의 집으로 숨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남편 명의의 통장을 가압류하자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더군요. 돈줄이 끊긴 남편은 그 여자에게조차 문전박대를 당하며 쫓겨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는 제 자신의 냉정함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그동안 제가 베풀어준 호의를 담보로 여기저기 지고 있던 빚들이 터지면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그녀가 제게 던졌던 언니는 따분해서 숨이 막힌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숨막히는 고통은 오로지 당신들의 몫이니 남은 평생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배신은 제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는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숫자를 계산하고 자산을 불려주며 살았지만 이제는 오로지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 노하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곁에는 여전히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박 소장 같은 진실한 인연들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제가 소유한 땅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집안에는 남편의 퀴퀴한 담배 연기와 시누이의 가시 돋친 목소리 대신 은은한 꽃향기와 제가 좋아하는
커피 내음이 가득해졌습니다. 텅 빈 집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감옥이 아니라 제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쉴 수 있는 가장 아늑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창가로 비치는 햇살을 만끽하며 오늘 하루는 또 나를 위해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하는 사소한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자산들은 이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돈으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자존감을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독한 여자라고 수군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울타리를 쳤을 뿐입니다. 가끔은 밤늦게 들려오던 남편의 발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보았던 그 추악한 예약 명패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정신이 맑아지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해졌지요. 저는 이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젊은 날의 저보다 훨씬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혼과 소송이라는 얼룩진 결말이었지만 제 내면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되찾은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 정원의 나무들은 제법 굵직한 가지를 뻗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늘 아래 앉아 차를 마시다 보면 한때 제 가슴을 불태웠던 분노와 배신감이 어느덧 차갑게 식어 평온한 여운으로 남았음을 느낍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흙을 만지며 생명의 정직함을 배웁니다. 씨를 뿌린 만큼 싹을 틔우고 정성을 들인 만큼 열매를 맺는 이 소박한 섭리는 제가 평생 매달렸던 숫자의 세계보다 훨씬 명확하고 따뜻하더군요. 지난 세월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울타리는 사실 저를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저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장벽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그들을 괴물로 키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 제 희생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저의 침묵이 그들에게는 기만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저 자신을 환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제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보랏빛 라벤더를 정원 가득 심어두고 그 향기에 취해 오후를 보냅니다.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산책을 하며 마주하는 고요함은 처음에 느꼈던 그 막막한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간섭 없이 오롯이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자존의 평화였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그 지독한 배신은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나라는 사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울 속에 주름진 제 얼굴을 사랑합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모진 풍파를 견뎌낸 저만의 훈장이 새겨져 있고 그 눈동자에는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 나이에 혼자가 되어 어떡하느냐고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평생을 타인의 그림자로 사느니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제 자신의 빛으로 살고 싶노라고 말입니다. 제가 읽어놓은 자산들은 이제 사회의 낮은 곳을 위해 쓰이며 저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추악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위선으로 가득 찬 낡은 집을 허물고 진실한 새 집을 짓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며 위태로운 평화를 지키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가면을 벗겨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고 홀로 서는 그 고요한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돈과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질 수도 혹은 잊힐 수도 있겠지만 저 자신을 되찾은 이 해방감만큼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빛나는 보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를 배신했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속이며 허망한 욕망을 쫓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소식조차 들리지 않는 먼 곳에서 저만의 평온한 숲을 가꾸고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나를 위한 축제를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이렇더군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